예뻐지고 싶다, 잘생겨지고 싶다,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인간의 본능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미적 기준을 추구하며 다이어트를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유행하는 패션에 돈을 씁니다. 이것이 적당한 수준이라면 누구도 말리지 않겠지만 가끔은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작용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의학과 과학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 인류는 아름다움을 위해 더욱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동자의 크기를 미의 척도로 삼곤 합니다. 좀 더 큰 눈동자가 아름답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현대에는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색깔이 들어간 콘택트 렌즈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시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조차 미용 렌즈를 착용해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지려 하기도 하죠. 다만 이런 미용 렌즈들은 대부분 착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안구의 저항력을 낮추고 상처로 인한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할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에 착용에 특히 유의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인 안과 방문이 권장되는데요. 이런 불편한 렌즈가 아니라 안약 몇 방울로 눈동자를 크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반짝이는 눈동자를 연상케 하는 예쁜 열매를 가진 이 식물,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벨라돈나입니다. 놀랍게도 이 식물에서 추출한 즙을 눈에 넣으면 동공이 커지고 더 아름다운 눈을 가지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오래전 인류는 이걸 이용해 아주 편리하게 커다란 동공을 가질 수 있었죠. 현대의 우리는 왜 이렇게 편리한 안약을 쓰지 않는 걸까요? 사실 벨라돈나는 자연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섭취할 경우 두통, 발진, 홍조, 환각, 경련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열매가 블루베리와 비슷하고 맛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벨라돈나 열매를 먹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독성이 안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동공 크기를 수축시키는 근육 수용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즉 안구 근육이 마비가 되어 동공이 확장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눈동자의 정체였습니다. 이는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겠죠. 눈을 마비시키는 것이니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 시력이 저하되었고, 장기간 사용 시 실명할 수 있으니 절대로 눈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벨라돈나의 독성을 몰라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걸까요? 사실 벨라돈나가 독초라는 사실은 고대 시절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한 독약을 화살촉에 발라 독화살을 만들기도 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사망 원인이 벨라돈나를 이용한 독살이라는 소문도 있었죠. 충분히 그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이 안약은 많은 여성들의 시력을 뺏고 나서야 유행이 끝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굽부츠부터 아찔한 높이의 하이힐까지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들을 플랫폼 슈즈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굽 높은 신발은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런 굽 높은 신발은 3세기에 베니스에서 한 차례 유행하게 되죠. 목욕탕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물에 젖지 않기 위해 굽 높은 신발을 신었는데, 이걸 본 귀족 부인들이 따라 신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신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서 오랜 기간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1400년경 유럽, 코르크나 나무를 이용해 굽을 높게 만든 신발 초핀이 대유행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초핀이 유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아무래도 화장실이 열악했던 중세 유럽은 길가에 온갖 배설물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굽 높은 신발을 선호했을 거란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 유래가 어찌되었건 초핀은 키를 높이기 위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더 멋진 패션을 뽐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초핀의 높이를 점점 높여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굽의 높이가 50cm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하는데요.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신발을 신고 벗는 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높은 굽의 초핀을 신기 위해선 하인의 도움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즉 신발의 굽이 높다는 건 하인을 열어 뿌리는 귀족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초핀이 단지 미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신분과 지위를 의미하는 아이템이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신발은 실생활에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위험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걷기 힘들었을 것이고, 양 옆에 하인을 두고 그들의 어깨를 잡은 채 겨우 걸음을 걸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잘못 넘어졌을 경우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1430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구두의 높이를 3인치로 제한하는 법률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아무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다 합니다. 현대의 우리들도 저렇게 극단적인 높이는 아니지만 패션을 위해 높은 굽의 신발이나 키높이 깔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굽이 높은 신발은 발가락, 발목, 무릎, 허리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용하실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896년 프랑스의 앙리 베크렐이 우라늄에서 방사선을 발견하고 1898년 퀴리 부부가 또 다른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발견합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지만 방사성 물질이 처음 발견될 때에는 방사선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 위험성 또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물질과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매진했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한 것은 방사능의 유용함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듐을 이용해 선명한 야광 페인트가 개발되었죠. 이것은 특히 손목시계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밤에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야광 시계의 수요가 급증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라듐 시계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작은 시계의 숫자를 적기 위해서는 붓 끝을 뾰족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시계 회사는 여공들에게 붓을 입으로 핥아가며 작업할 것을 지시했죠. 물이나 행주를 이용해 붓을 닦아내면 아까운 라듐 페인트가 씻겨나가니까요. 회사는 여공들에게 라듐이 안전한 물질이라 섭취해도 상관없다고 설득했고 이를 믿은 여공들은 매일매일 라듐을 섭취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야광 페인트를 손톱이나 치아에 발라 한밤중에도 빛나는 손과 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들은 방사능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렸고 시간이 흐르자 입이 녹아내리고 턱이 괴사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회사는 이들의 증상이 라듐 때문이 아니라 매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라듐의 위험성이 증명되며 막대한 보상을 해야 했죠. 다만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은 여공들 중 다수는 보상을 받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명백하게 회사의 책임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당시 사회에 라듐이 몸에 좋은 물질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라디오르 화장품 광고입니다. 빛나는 화장품이란 뜻이죠. 라듐이 함유된 스킨, 로션, 파우더, 비누 등의 화장품 세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건 라듐 치약입니다. 제조사는 방사선이 치아와 잇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세포에 새로운 생명 에너지를 충전해준다고 설명합니다. 대체 이런 물건이 왜 존재하는 걸까요? 1900년대 초반까지 라듐은 의학적인 용도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치료를 위해 라듐을 활용하곤 했는데 놀랍게도 라듐은 실제로 암 치료에 효능이 있었습니다. 라듐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가능했죠. 문제는 과도한 방사선으로 인해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고 있었고 라듐은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다른 곳에 새로운 암이 발생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대에도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가 이용되고 있지만 이는 정상세포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어 라듐 치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렇듯 1900년대 초반에는 라듐의 의학적 효능을 믿고 있었으니 이를 이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상술이 덧붙여져 라듐이 어떤 병이든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그를 겨냥한 상품들이 출시됩니다. 앞서 봤던 화장품과 치약을 비롯해 젊음을 찾아준다는 라듐 초콜릿, 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라듐 좌약, 방사능물을 만들어주는 라듐 항아리, 야광을 이용해 신기한 야경을 볼 수 있는 라듐 망원경, 관절염을 치료하고 기력을 찾아준다는 라듐 핫팩, 이를 비롯해 수많은 라듐 상품이 출시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 판매되던 제품들이 모두 라듐을 포함하고 있었던 건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지 라듐의 인기에 편승해서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아주 미량의 라듐만 넣고서 라듐 제품으로 판매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죠. 물론 진짜 라듐 제품들도 있었으니 오히려 양심적인 회사의 제품이 방사능 피폭 피해를 만들어내는 기묘한 결과가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밝은 초록색 방에서 자수를 놓고 있는 한 여인.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그림이 끔찍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옷을 염색하거나 물건에 색을 입히기 위해선 색을 내기 위한 염료나 안료가 필요합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염료, 안료가 있어서 용도에 따라 선택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색을 내기 위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775년 스웨덴의 화학자 칼 비렐름 셀레는 새로운 초록색 안료를 개발합니다. 이전까지의 녹색은 탄산구리를 기반으로 하는 안료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는 청록색에 가까운 색이기도 하고 오래되면 색이 변하기 쉬웠습니다. 새로 개발된 셀레 그린은 이보다 밝고 내구성도 좋았기에 기존의 안료를 완전히 대체하고 유럽 전역에서 사용하는 초록색이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초록색을 이용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었죠. 옷,
벽지, 페인트, 양초, 장난감을 비롯해 초록색이 필요한 곳에는 늘 셸레 그린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나 초록색을 좋아했던 스코틀랜드 그린옥 지역에서는 과자와 케이크를 장식하기 위한 식용색소로 셸레 그린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초록색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안료를 만들 때 산화비소가 첨가된다는 점입니다. 이 비소는 조선에서 사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물질이었습니다. 유럽인들 또한 비소의 유독성을 모르진 않았지만 셸레 그린은 비소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화학 물질들의 반응을 통해 만든 안료이기 때문에 순수한 산화비소처럼 유독할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겁니다. 더불어 스코틀랜드처럼 일부 식용색소로 쓰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옷이나 페인트 등으로 사용할 때는 직접 섭취하는 게 아니니 훨씬 거부감이 덜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직접 섭취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초록색에 포함된 비소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녹색 벽지를 바른 방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쓰러지고,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기절하고, 녹색 양초를 태우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사람들이 급성 중독됩니다. 꼭 입으로 먹지 않더라도 유독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셸레 그린은 가루 형태의 안료이니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폐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화학작용으로 독성 가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초처럼 직접 불에 태우는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나폴레옹의 사망 원인은 위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또한 초록색에 포함된 비소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의 망명에 있는 동안 그가 머무르는 방은 초록색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것이 암 발병에 영향을 끼쳤을 거란 주장이죠. 실제로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서는 상당한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인들이 초록색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조금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던 도중인 1814년 독일에서 셸레 그린을 대체할 수 있는 안료가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안료였다면 이 비극을 빨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파리 그린이라 불리는 새로운 안료 또한 비소를 이용한 화합물이라 셸레 그린과 함께 유럽의 비소를 퍼뜨리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독성 안료는 19세기 말까지 널리 사용되다가 이후 독성이 훨씬 덜한 코발트 그린으로 대체되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셸레 그린과 파리 그린의 독성을 이용해 벌레를 잡는 살충제나 하수구 속의 쥐를 잡기 위한 쥐약으로 안료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게임이나 만화에서는 독을 표현할 때 초록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록색을 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이 초록 안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